한국법제연구원 김현희 연구위원님과 삼육대학교 정훈 교수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신 후에 한국반려동물경제인협회 백영호 회장님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현희 연구위원님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김현희라고 합니다. 제가 반려동물을 이제 처음 법으로 만나게 된 것은 2017년 농림부에서 반려동물 산업법을 저희 연구원으로 과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용역 과제는 아니고요. 좋은 과제 주제가 있으면은 좀 달라고 여러 정부 부처에 신청서를 보냈을 때 농림부에서 반려동물 산업법에 대한 기반 마련을 위해서 연구를 해달라라는 요청을 해주셔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땐 동물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법에 대해서 동물보호법의 내용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을 하느라 조금 고생을 했는데요. 2017년 이후에 이제 서울시 동물복지위원회에서도 조금 활동을 하고 2021년 작년에 농림부에서 다시 반려동물 산업법에 대한 어떤 기초를 마련하겠다, 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겠다라고 해서 사료업이나 용품업에 대한 어떤 기초조사나 앞으로의 계획을 막 작성하고 있다가 갑자기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이 이제 이슈가 되면서 산업법은 잠시 뒤로 미루고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에 좀 올인을 하게 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려동물 영업 분야에 대한 책임으로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짧은 동물법 연구 경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 또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 개요는 이제 처음에 반려동물 산업법의 어떤 필요성, 법을 왜 입법해야 되는가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반려동물 산업법이 만약에 제정된다면 어떤 성격을 가지고 또 어떤 특성이 있는지 좀 간단히 살펴보고 법이 제정된다면 그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또 특히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나 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강조할 부분을 언급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가 이제 법은 보통 산업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것에 대한 정책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법제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 토론회는 법제 얘기가 먼저 나오다 보니까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어쨌든 저의 어떤 연구 결과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려동물 관련 산업법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산업법을 처음 이제 제가 2017년도에 연구하게 되면서 굉장히 부대낀 부분입니다. 왜냐, 얼핏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돈을 벌겠다는 건가라는 오해, 선입견을 갖게 하는 문구거든요. 반려동물 산업이라는 것이. 더군다나 우리 미디어를 통해서 나왔던 그간의 어떤 안 좋은 이면들, 부작용들이 많이 보이는 이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산업, 영업을 부흥시키겠다는 건가, 육성시키겠다는 건가, 그런 부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던 처음 연구 당시에 굉장히 좀 많이 정서적으로 제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고 제가 이제 오늘 많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해가 있는 부분, 편견이 있는 부분은 과감히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를 시청하시거나 들으시는 분들도 처음에 약간 오해나 선입견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같이 생각하고 들어주시면서 그런 오해를 좀 풀어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반려동물 관련 산업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양육 가구 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반려인 또 반려동물의 수도 엄청 많습니다. 솔직히 반려동물이 몇 마리나 되는지 통계도 안 잡히죠. 가구 수 정도만 통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쨌든 많다, 너무 많다라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뭔가 그것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에 접근하게 만듭니다. 또한 펫코놈이라고 하는 시장 규모가 엄청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법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경제적 규모는 잘 가늠하지 못하겠지만 여러 자료를 통하면 경제적 규모가 엄청 많다고 하고 작년에 반려동물 영업 관련했을 때 동물 판매업의 경우에 약 5,000개 영업소가 존재한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요. 5,000개의 영업소라면 그 수는 예를 들어서 이마트, 편의점 이마트가 한 5,000개 된다고 합니다. 그런 많은 수의 판매업 영업소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규정이 한 서너 개 정도다. 확실히 많이 좀 부족한, 규율이 부족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장 규모의 비중을 따져서라도 일단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는 방임을 할 수 없다. 조금 더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도 굉장히 큰 요소입니다. 그동안 반려동물은 애완동물로 불렸죠.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 하지만 지금은 반려입니다. 동반자이고 정서를 나누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생활을 같이 나누기 때문에 그 위생과 건강과 안전이 우리 인간에게 고스란히 공유가 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한 어떤 사실관계만으로도 반려동물의 안전과 위생은 우리 인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중요성에 따라서 산업법이 제정된다면 그 목적에 아마도 반려동물의 위생, 건강, 보호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어떤 목적이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보호법의 한계, 이 부분은 우리 동물보호법을 보면 참 여러 가지 내용을 한꺼번에 동물보호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실험동물에 관한 것도 있고요. 축산 인증, 동물복지 축산 인증에 관한 것도 있고 반려동물 영업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물보호법 특유의 성격 때문에 반려동물 산업에 대한 내용까지 동물보호법에서 다 포함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호법의 어떤 고유한 규율 영역을 자꾸 벗어나게 되는 규정을 두게 되는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동물보호법과 반려동물 산업법을 분화해야 되고 반려동물에 관한 영업 부분을 과감히 떼어내서 좀 다르게 찬찬히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여러 가지 필요성에 근거해서 동물 관련 산업법이 필요하다는 어떤 필요성과 타당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 산업법의 성격과 특징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입견이 하나 있습니다. 영업자들한테 그럼 무조건 다 지원해 준다는 건가? 동물을 학대하고 그렇게 나쁜 모습을 보였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육성하고 지원한다는 뜻인가라는 그런 오해나 선입견을 갖게 하는데 반려동물 산업법은 그러한 어떤 무차별적인
그런 지원이나 육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법이 정한 일정한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에 충족하는 그런 일부 적정한 영업자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규제를 조금 완화해 주는 정도의 육성 지원이지 전폭적으로 반려동물을 더 만들어내라, 더 육성해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영세한 이제 업자들, 그리고 전문 지식이 좀 부족한 업자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준을, 경제적 지원이나 어떤 전문적 지식을 향상할 수 있게 지원하는 그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동물을 사랑하지만 전문적 지식이 없거나 동물을 사랑하지만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지나치게 없다 보니 어떤 반려동물 산업, 반려동물 영업을 하는 데서 제약이 있는 데라면 과감하게 좀 그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래서 사업 전환도 할 수 있게 하고 영업 규모나 영업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도록 해야 된다. 지나치게 영세한 업자들은 보호를 할 겨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수준에 이르도록 한다는 점에서 반려동물 관련 산업법에 어떤 의의가 있고, 육성법으로서의 성격이 당연히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세하고 전문 지식이 좀 더 부족한 그런 영업의 경우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여러 가지 자원을 지원함으로써 최소한 어떤 동물 보호에 대한 입장이 실천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육성 지원 진흥법적인 성격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법 자체가 규제법적인 성격도 당연히 갖게 됩니다. 우리 동물보호법에서의 영업 규정은 동물 보호를 명목으로 이제 영업자들을 탄압하는 규정이다라고 선입견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영업자분들 만나보면 동물보호법 때문에 뭐 아무것도 못하겠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규율의 내용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을 만들 때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을 둔다면 그런 어떤 모호하기 때문에 다 적용될 것 같고 다 피해를 볼 것 같은 그런 위험이 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불법적이고 음성적이던 그런 영업 행태들이 좀 정상화되고 양성화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일단 가장 큰 목표입니다. 따라서 이런 규제법적인 성격이 무조건 영업을 못하게 하고 막 기준을 강화하고 엄격하게 한다기보다는 뭐 규제를 좀 명확하고 구체화하고 합리화한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반려동물 관련 산업법의 특징을 보면 우리 법에는 산업육성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물 관련해서 유형이 말산업육성법이 있고요, 관상어 산업육성법, 곤충산업육성법, 그다음 양봉산업육성법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동물에 대한 산업육성법은 제가 작성했지만 직접적으로 그 동물을 경제적으로 이용을 해서 어떤 인간의 생활을 유익하게 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경제법이에요. 하지만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이런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반려동물과의 어떤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뭐 말산업법은 이런데 관상어 산업육성법은 이런데 왜 반려동물 산업법은 이러냐라고 비교를 하면 굉장히 어려운 혼동을 한, 착각을 한 비교가 되기 때문에 반려동물 산업법은 이들 산업육성법과 근본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다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반려동물에 관한 다양한 법률 관계를 좀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반려동물과 어떤 반려인, 근데 여기 이제 반려인뿐만이 아니라 솔직히 이제 비반려인도 포함이 됩니다. 반려인, 비반려인은 다 동물보호법과의 관계이고 영업자
또 반려동물과의 동물보호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경우에는 반려동물 또 반려인 영업자와 관계가 되어 있고요. 그 와중에 동물보호법으로는 안 되고 어떤 산업법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게 됩니다. 특히 영업자를 주변으로 해서는 산업법이 좀 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법률 관계를 산업법의 동물보호법 하나로 규정을 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산업법의 어떤 필요성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 관련 산업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법의 어떤 목적이나 필요성 같은 것은 이제 다 웬만하면 모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입법자가 법을 어떻게 만드느냐의 몫이고, 또 특히 이제 이 반려동물에 관한 주무부처인 농림부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수단을 가지고 어느 정도 규율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좀 가장 기본적인 우선적인 업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그런 과정에서 각종의 산업 이해관계자, 영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동물 보호론자의 의견을 청취해서 종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항이 정해지면 이제 입법적인 문제는 저희 같은 법을 하는 사람들이 규정을 적정하게 만드는 순서에 따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법률 제명을 좀 이제 제안한 것을 보고서에서 제가 이제 언급했던 부분을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 안은 이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부분, 이것은 애초에 아주 오래 전에 농림부의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보호와 육성이라는 것이 같이 제목에 드러나면서 조금 혼동을 줄 수 있고, 동물보호법이 또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안에 있어서는 동물 관련 산업 육성법이라고 이제 단언을 해서 할 때 그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좀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 관한 법, 그냥 산업법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좀 모호하다. 산업법이라고만 하기에는 좀 모호한 어떤 단점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많이 논의하면서 맞춰가면 될 것 같고요. 입법 취지는 계속 강조하는 바인데, 우리 기존의 말, 관상어 뭐 이런 동물 산업 육성법의 취지를 제1조의 목적을 보면 다 경제적인 활성화입니다. 근데 우리 반려동물 관련 산업법에서의 목적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전면에 드러나는 것보다는 사육가정의 반려동물과 사육가정의 안전, 건강 이런 것이 직접적 목적으로 드러나야 되지 않나. 그리고 물론 그 직접적인 목적 외에 간접적인 목적은 영업자의 소득 증대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쟁력 강화, 뭐 수출할 때 수출 지원한다는 등의 그런 경쟁력 강화, 결국에는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이런 간접적 목표도 다 포함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중요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반려동물 산업법은 반려동물의 어떤 건강과 위생과 가정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적용 대상을 보면 이제부터 조금씩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데요. 처음에 우리 반려동물이라는 말 너무 많이 쓰는데, 반려동물의 의미를 그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 전문가들이 의견이 너무 많이 나뉩니다. 우리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끼, 패럿, 기니피그, 햄스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반려동물인가, 이것만 반려동물이라고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가지 의견을 좀 종합해 보면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과 그냥 동일하게 보자는 안이 있습니다. 이 정도가 반려동물이다. 두 번째로는 반려동물 산업법이라는 것은 그래도 산업적인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기니피그, 햄스터 이런 것까지 반려동물로 보면은 이게 너무 산업의 범위를 너무 넓힌 것이다라고 해서 주요한 반려동물인 개, 고양이로 좀
낮추자라는 그런 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만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좀 넓게 보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이나 어떤 농장동물을 제외하고 그 어떤 동물이라도 반려의 목적으로 키운다면 그건 다 반려동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할 때에는 어떤 종이 가진 고유한 특성, 예컨대 개와 고양이는 그 종 자체가 사람이 만들어내고 사람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반려동물이지만 그 밖에 동물들도 어떤 동물들도 반려의 어떤 목적이 있고 같이 거주하고 살고 있고 양육한다면 그건 다 반려동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반려동물 관련 산업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범위를 정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련 산업이 그럼 어디까지가 관련 산업인가, 두 개의 관점, 특히 관련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관련이고 그럼 관련된 산업은 어느 범위까지가 관련 산업인가라고 했을 때 예전에 80년대, 90년대부터의 쭉 논의를 보면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조금 비슷비슷합니다. 생산, 유통, 용품, 그다음에 제조업, 서비스업, 그다음에 사체, 처리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물보호법은 일단 8개 영업으로 나누고 있고요. 저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에 의하면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나왔던 반려동물 생산, 유통, 그다음 제조, 서비스, 사체 처리 및 장례 서비스 이 정도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다만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 행태가 너무 다양해서 과연 어떻게 표준화를 할 것인지가 되게 좀 애매합니다. 예컨대 미용업과 어떤 보험업을 같이 서비스업으로 묶는 것이 가능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많이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 산업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따라서 법의 어떤 내용이라든가 규율의 어떤 밀도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또 중요 내용으로는 전체적인 법률의 체계를 말씀드리자면 1장에서 총칙, 어떤 목적 정의 규정 기본 원칙이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나오고 제2장에서의 이제 어떤 기반 조성,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제2장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이 가장 좀 두드러지게 강조될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종합계획에 수립하고 통계도 또 실태조사도 정확하게 하고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어떤 기반이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3장에서는 어떤 영업의 종류를 풍부하게 나열하고 각종 영업별 행정수단을 제시하고 영업자 준수사항이라던가 면허사항, 허가 취소사항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현재 동물보호법상에 있는 반려동물 영업이 좀 이쪽으로 많이 이동이 됐으면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다음 이제 4장이 육성 또는 이제 지원인데요. 표시 인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계약을 표준화를 또 어떻게 하고 우수업체는 어떻게 지원하고 창업이나 교육 훈련 어떻게 지원하는지, 전문 인력이라든가 협회 사업자 단체의 활동을 어떻게 보장하는지에 대해서 지원을 주는 어떤 전체적인 골격이 이렇게 마련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법 제정을 위한 선결 문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데요. 지금 오늘 반려동물 산업법에 대해서 논의는 하지만 아직 우리들이 더 논의를 하는 첫 단계이지 지금 법을 논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황이나 실태조사가 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다. 정확한 통계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얼마 전에 이제 데일리페 신문 기사에 반려동물 양육 가구에 대한 비율 비교가 나왔어요. 농림부에서는 우리 1,500만 가구라고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27.7%가 반려동물 키운다고 2020년도에 법의 조사에 있었었는데
인구주택 총조사에 의하면 현재 전체 가구의 20%고 20%가 조사 대상이고 15%다. 굉장히 농림부의 조사와는 수치 차이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통계청에서 조사한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듯이 이제 주무부처인 농림부에서 조금 더 통계라던가 실태 조사를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정확한 어떤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 또한 기존 정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종합정보 시스템에는 어떤 반려동물이라든가 반려인, 비반려인, 영업자, 정부, 지방자치단체 각 대상이 그 모든 정보와 어떤 행정수단이라든가 조치를 이 종합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충분히 좀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또 필요하다. 영업자는 영업자들조차도 굉장히 이해관계가 많이 나뉘어져 있고요. 대기업에서부터 아주 영세의 기업까지 수준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어떤 산업 당사자들이, 산업 주체들이 충분하게 좀 논의하고 소통을 해서 합의를 이뤄내고 규율에 대한 어떤 적합한 정도를 도출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적용 대상 및 행정 수단도 더 구체화하고 동물보호법에 대한 어떤 보완법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5번을 정리를 잘 빠뜨린 것 같은데, 동물보호법과의 관계 정립이 더 중요합니다. 동물보호법과 산업법은 별개의 법이 아니라 산업법은 동물보호법의 한 구성 요소이다. 지금 동물보호법에서 제5장 영업의 규정을 두고 있듯이 이 영업이나 산업은 동물보호법을 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반려동물에 대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겠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그것은 굉장한 오류를 발생할 것이고요. 어떤 동물보호법은 동물보호법이 추구하는 목적에 맞게, 위상에 맞게 최고의 위치에서 존재해야 되고, 너무 세밀하고 지엽적인 내용은 과감하게 분리해서 분화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분화 발전의 첫걸음이 산업법이고, 더군다나 이제 나중에 되면 동물보호법에서 있는 여러 가지 사항, 실험동물 같은 거 이런 다 분법이 돼서 개별법이 최소한 몇 개 돼서 동물보호법이 최상위 법에 있고 밑에 하위법이 여러 가지 법들이 동물보호법을 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기 위한 특별법으로 존재하는 그런 입법 구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산업법을 제정하기 위한 어떤 동물보호법의 역할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의 주제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통합 지원이라고 또 이제 수식어가 있음을 제가 뒤늦게 확인을 했는데요. 통합 지원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중소기업과 아까 이제 발표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또 나름의 처한 상황이 다 다르고 추구하는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통합보다는 차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조금 개별적으로 좀 분화하고 구체적으로 발전된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산업법의 어떤 제정 취지라던가 앞으로의 논의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은 저에게 다시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요. 앞으로 충분히 더 많은 논의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현희 연구원님 감사드립니다.